예, 이번 세션은 4-2 세션이고요. 그 다른 국제 한반도 포럼에서 주체가 전문가라든지 또는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세션에서 보면 조금 특이한 세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시민사회가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총 70분입니다. 그래서 이 70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알뜰하게 쓸까 하는데, 아마 주최 측에서는 세 분 발제 선생님들께 한 20분을 부탁드렸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좀 정정해서 한 15분씩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길어지시는 거는 뭐 저희가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15분 정도 해주시면 저희가 아마 그래도 한 토론할 시간이 한 20분 정도 있어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플로우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0분이어서 제가 세 분을 먼저 소개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요 순서대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이대훈 선생님은 지금 피스모모에서 활약을 하시고요. 이따 발제에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이 조기 예방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조기 경보죠. 그런 평화 운동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고, 실제로 여러 가지 국제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평화 운동의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대훈 선생님 오늘 참석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라손 선생님은 영국 셰필드 대학에 계시지만 한국학,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기억에 관한 문제, 또 피해자에 대한 감수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뭐랄까 좀 더 포괄적인 국제관계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시민사회 영역을 쭉 잘 다루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한국말도 사실은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점심을 같이 했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를 감성적으로도 잘 받아들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라순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영하 선생님, 참여연대 평화건축센터 지금 팀장이시고요. 한반도 평화 캠페인을 비롯해서 우리 한반도 문제, 특히 남북 문제, 평화 문제를 위해서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 국내 국외 쭉 같이 활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뭐 활동하시면서 또 이따가 발표하실 때 좀 필요하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하 선생님입니다. 우리 세 분 모두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들으시고요. 이 세 분이 시민사회 역할인데 포인트가 조금씩 다 다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분 끝나고 나면 좀 공통된 질문을 제가 준비한 것도 있고, 또 플로에서 질문하셔도 좋은데 한번 잘 경청하시고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어떤 상상력 또는 책임성, 또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훈 선생님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호 선생님. 통일부에서 4년 만에 이런 세션을 준비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 제가 참석은 못했는데 어제 기억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해 보드릴까 합니다. 통일부 정동영 장관께서 이제 평화적 이국가론을 상당히 공식적으로 어제 모두의 말씀을 해주셨죠. 저는 이러한 남북 관계에 대한 발상 변화, 그리고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예고되는 이러한 서사의 변화가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시민사회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새롭고 더 확장되고 더 긴 안목에 더 깊은 분석을 담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사회가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평화 통일 관련 단체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도전이 될 것이고, 또 적지 않은 평화 통일 단체에게는 이것이 도전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논쟁과 시민사회에 미치는 도전과 기회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평화적 이국가론에 대해서 지지하면서 기대하면서 동시에 질문을 몇 가지 던진다면, 평화적 이국가론 했을 때 평화적이라는 수식어가 수식하는 명사가 무엇일까요? 두 코리아일까?
두 코리아가 평화적 국가라고 볼 수 있을까? 남쪽에서 보듯이 한쪽만 반평화적 국가고 다른 쪽은 평화적 국가일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 한 켠을 계속 장식하고 있는 한국의 군비, 군사력, 무기 산업의 세계적 위세 기사들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이러한 군비 태세를 염두에 두고 평화적 두 국가라는 것은 어떤 두 국가를 말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미리 던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쨌건 국제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특히 힘의 관계, 헤게모니 관계도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바라보면서 남북한의 통일을 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됐던 통일부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명칭뿐만 아니라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최근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적 두 국가하고 연결이 됐으면 하는 희망인데요. 저희가 제안하는 명칭은 평화협력부, 평화교류부 해서 코리아를 완전히 빼자는 명칭이었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 그 핵심적인 이유는 두 코리아만으로 평화를 추구하기에는 국제 정세가 옥죄이는 다면적이고 다자적이고 다층적인 족쇄가 너무 강하고 두 국가 내부에서도 반평화적인 구조와 산업이 지나치게 비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두 국가만 보지 말고 근본적으로 두 국가를 포함한 지역과 세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씨앗을 만드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나의 상상이기도 하고 준비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봤을 때 통일을 준비해오던 정부와 시민사회가 많은 도전과 기회 속에서 변화해야 된다면 예를 들면 통일 교육은 아마도 동북아 평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북한 인권,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동북아시아 인간안보 보장으로 아마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많은 자문은 군사, 안보, 외교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에 걸쳐서 국제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자문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처한 현실이 두 개의 평화적 국가인가 아니면 세계적인 군사화와 세계적인 전쟁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에 있는 전쟁 전선의 천병 국가가 됐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외부의 시선을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부의 시선, 외부의 분석 중에서 한국 정부와 또 대체적으로 한국 시민사회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는 두 개의 문서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여기 발표 요지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유엔 사무총장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안보, 그러면서 미래의 군비 재조정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아마 정부에서 이 경고성 보고서를 보고하거나 소개하는데 인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시민사회에서는 이것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이 너무 깊고 광범위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나 정보로 가공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 사무총장은 아시겠지만 구테레스 사무총장이고 그 이전의 사무총장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현재 군비 경쟁이 마지막 임계점에 달해 있고 이 임계점을 넘으면 지구촌 인류 생태가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경고를 취임 초기부터 계속 발신했었고 대표적으로 올해의 보고서와 그 이전의 1차 보고서인 2018년도에
군축 보고서가 있습니다. 둘 다 국내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핵심적인 경고는 지금 군비 증강의 양상이 냉전 때와도 다르고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이것이 내리막길에서 굴러내려가는 커다란 재난의 바위처럼 굴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성이 너무 커서 기존의 민주적인 제도와 기존의 평화 어젠다로 막아낼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지구촌이 함께 노력하자고 약속을 만들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20%도 달성하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의 핵심적인 이유로서 군비 증강의 소중한 재원을 다 낭비해왔던, 그것을 주도해왔던 강대국들과 부자국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저희는 그 무책임한 부자국가의 하나인 국가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파국을 야기하고 있는 군비 증강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의 한 사람이고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전쟁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개입해왔고 개입할 수밖에 없는 동맹에 예속되어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속에서 평화적 두 나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데 시민사회가 앞으로 어떠한 평화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저희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박한 제안은 제일 먼저 바닷가에 어촌에 사시는 분들이 쓰나미가 몰려올 거라는 지진 정보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죠? 사이렌을 울립니다. 대피하시라고, 고지대로. 그럼 쓰나미가 오기 전에 하는 것이 뭐죠? 쓰나미를 감지하는 여러 가지 탐지 시설을 세웁니다. 주민들에게 고지대 대피 훈련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고지대 대피소를 만듭니다. 사람들 안에는 약자가 있기 때문에 신체 장애인, 노약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재원을 투입해서 도입합니다. 인류가 재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기 경보하고 피해를 줄일지에 대해서 지혜를 축적해 왔는데, 군비 증강을 통한 전쟁 도발과 전쟁 발발의 악순환이라는 21세기의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조기 경보 체제를 만듭시다 라는 제안을 시민사회 과제로 드리는 것이고 자료에 담았습니다. 전쟁은 쓰나미하고 다르지 않을까? 전쟁은 화산 폭발하고 다르지 않을까? 전쟁은 지진하고 다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당면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는 재난입니다. 근데 더 나쁜 것은 인위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계획해서 만드는 재난들입니다. 잠시 상식으로 돌아가서 군비 증강을 50년, 60년, 70년도 정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핵무장 국가와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선제 공격론을 군사교리로 채택한 군대와 1년 365일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세계 6위의 군사적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평화적 국가들 간의 관계를 맺어봅시다. 전쟁을 예방하는 길을 찾아봅시다. 평화를 추구해 봅시다. 평화협정을 맺어봅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저희 인간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상식으로 돌아오면 성립이 안 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단체들이 먼저 전쟁 위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군비 증강이 도달할 수 있는 길은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이번 보고에서 예고했듯이
모든 사람이 낭만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더 많은 안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불안이 주어지고 언제 터질지 모를 그 촉발의 가능성을 더 증대시키는 결과밖에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운동과 사회운동이 전통적으로는 전쟁 군사 문제와 사회적인 복지 문제나 불평등의 문제와 정치적인 인권 민주주의 문제를 별도로 취급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언론 보도만 꾸준히 추적해 봐도 알 수 있는데 21세기에는 부정의한 상황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극우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고 극우의 행동성을 높이게 되면서 개별적으로 그 사회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약하면서 개별적인 분출적인 분노가 확산되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은 자기 파괴를 통해서 저항을 합니다. 불평등한 민주주의의 위기와 극우와 정치의 극단화와 통제되지 않는 군비 경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포기하게 만드는 군비 증강을 주도하는 나라들은 모두 OECD 국가들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주도할 뿐만 아니라 OECD 부자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인 척하는 나라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시민사회 평화 노력은 이제 전쟁 위기 따로, 불평등 따로, 기회 위기 따로, 민주주의 위기 따로, 극우 대응 따로, 교육의 붕괴 따로 대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언어로 만들고 이 언어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 구조가 바뀌도록 하고 통일부처럼 정부 구조를 혁신하려고 하는 부처가 있으면 이 복합 위기와 같은 새로운 인식론을 수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섭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은 시민사회에게 닥친 도전 중에 하나는 지금의 위기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된 복합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콤플렉스 크라이시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티드 크라이시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의 복합성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언급한 그 2025년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안보 보고에서 안보의 발상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유엔 회원국들에게는 안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 언급했다가 흐지부지해갖고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새로운 안보론 중에 하나가 인간 안보론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대통령이 언급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드디어라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또 사라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은 국제사회로 유엔 회원국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 보고에서 다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참조로 해야 되는 저의 세 번째 제안은 시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경쟁하는 상대국 우리로 보면은 이제 DPRK 조선이죠. 조선의 안보도 챙겨주면서 우리의 안보도 챙겨주는 것이 훨씬 더 잘 챙겨줄 것이고 더 이익이 된다. 이것이 공동안보론이고요. 그 다음에 정권의 안보만 챙기는 것이 안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모든 사람들과 생태계의 안보를 챙기는 것이 진짜 안보다. 이 인간 안보, 종합적인 안보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이러한 논의가 1도 없는 것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북아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과제는 안보는 원래 지역적인 사안이에요. 안보는 1대1 사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적 국가들끼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보는 항상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안보 논의가
완전히 부재한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안보 패러다임, 안보 언어, 안보 발상을 바꾸는 노력을 시민사회가 더 열심히 더 힘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 지구적으로 절망적이고 그 절망을 만드는데 한국과 같은 부자 나라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북아시아는 이 공격적인 안보 체제를 바꿔보자는 논의가 거의 존재하고 있는 사회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세 번째 중요한 과제로 제안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또박또박 해주셔서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라손 선생님께 바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말을 한국어로 번역해 줄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떤 내용을 다룰지 고민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드릴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바 그리고 저의 연구 주제, 특히 한반도에 대한 연구 주제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에 기반을 둔 학자입니다. 제 연구 주제는요, 시민사회가 어떻게 정체성 작업, 갈등, 학대 피해자와의 교류, 미래를 준비하는 참여적 평화 정의 활동을 보다 깊은 평화의 토대를 세울 수 있는지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 주도의 대화와 교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19년까지 저는 서울에서 북한 탈북자들과 함께 북한의 상황을 기록하는 NGO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학자로 활동하면서도 시민사회와 협력해왔고요. 또한 영국 의회 내의 북한 관련 초당파 의원 모임에도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비정부 인도주의적인 조사자들과 같이 협업했습니다. 사실 분야가 다소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저를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의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었고요. 그들은 각기 다른 전문성을 동원해서 북한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화해와 평화를 촉진하려고 하는 공통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한국 맥락에서 보면은 외부이자 관찰자의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이 성이지만 제 남편 성을 따랐을 뿐이고요. 저는 항상 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학습한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는 영국이라는 이 국가에는 정체성, 통지, 공적 신뢰를 둘러싼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포용적이고 튼실한 민주적 토론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션의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발표를 준비했는데 제가 PPT를 준비한 유일한 패널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가 언제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세기 넘게 이어진 식민지배, 지정학적 분단, 전쟁, 권위적 체제 이 모두 깊은 상처를 남북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깊은 상처는 바로 화해와 평화 과정의 전, 중, 후 단계 모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남한 내부에서도 북한을 어떻게 간주해야 될지 또 분단과 전쟁이 남긴 상흔을 어떻게 치유할지를 두고 합의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 영적 양극화 속에서 합의는 더 요원해 보입니다. 시민사회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과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과거의 피해와 불의를 공동체가 성찰하고 대응하도록 돕는 것. 둘째, 뿌리 깊은 정치적 분열을 넘어서는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4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화로운 미래 구상 속에서 과거의 폭력과 불의에 대한 치유가 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미래 구상 과정에서 북한의 디아스포라의 목소리를 왜 포함시켜야 하는가,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왜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요. 세 번째는 시민사회가 남한 내 이념적 분열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선제적 평화 구축 활동이 어떻게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속적 공존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는 전쟁 상흔이나 권위주의로부터의 전환이 안정된 후에 국가 폭력과 학대에 대한 구제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그들의 노력이 정말 매우 컸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종종 평화협정이나 정치적 전환 과정과 그 이후의 공식적인 노력을 보완하거나 기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증거를 모집하고 또 이런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자들과 정책위원가들이 그들의 노력과 연구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관찰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그 기억을 지속시키고 증거를 보존하며 생존자들의 주체성을 유지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저하거나 흔들릴 때에도 화해의 기반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였습니다.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평화 프로세스와 정치적 전환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많은 담론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 그룹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기반의 참여적이고 현지에 뿌리를 둔 과정이 갈등 이후 또는 전환 이후에 보다 지속 가능한 화해를 이끌어낸다라고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맥락에서도 20세기 불의에 대응하기 위한 유사한 과정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시민사회가 전쟁 및 전후 폭력의 피해자들이 겪은 인정받지 못한 고통을 조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80년대 후반 민주화 이전 수십 년간의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겪은 사람들을 위한 정의 실현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TRCK를 설립하여서 과거의 부위를 조사하고 대중과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TRCK는 2010년까지 활동하다가 중단되었고요. 2020년에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불의로는 권위주의 시기에서의 여러 가지 불법 살해, 학살, 인권을 침해하는 구금, 강제노동, 성폭력, 국제 임양 등이 포함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TRCK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국가 주도의 살해 피해자 이후의 발굴 협력, 생존자 증언 기록, 국가 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아카이브 자료 및 구술사 제공, 그리고 전시회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통하여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TRCK의 여러 시기에서의 활동은 권고사항을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부 산하의 한시적 기구라는 점이 그 효과를 제한해 왔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과거사 청산 기재들이 종종 실망스러운 성과에 그쳤던 것과도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한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 중심주의가 지배하면서 기소 같은 절차가 피해자를 위한 배상보다 우선시 되어 왔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기재에 의해 도구처럼 동원될 뿐 자신들의 조건에 따라 참여하지 못한다. 이러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반대로 시민사회 주도의 지역화, 즉 로컬라이제이션은 과거를 다루는 조치가 지역의 필요와 정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향이 있지요. 한국 사회가 스스로의 불편한 과거를 다루는 작업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현재와 미래의 정부는 시민사회가 이 과정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북한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남한의 NGO와 국제기구들이 지난 30년 동안 방대한 증언과 기록을 추적하여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피해자들의 경험을 보존해 왔습니다. 이 주제는 실제로 본 포럼에서 몇 차례 다뤄진 바 있습니다. 이 아이카이브는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증거 기반이 되었고요. 이러한 조사 활동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어떻게 대항해야 되지 논쟁은 많았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체제는 북한 주민이 매일 겪는 고통을 심화시키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한 그 반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과 감시 활동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후세에게 그러한 유린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남기기 위함이고 동시에 현재 북한 디아스포라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요. 정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많은 이들이 가해자 처벌이나 응징보다는 인정과 포용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들은 남한 사회에서 겪은 차별, 자녀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바람,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기억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에서 활동하는 한 박사, 이면주 박사의 연구는 인권의식의 제고와 옹호활동 참여가 이타적 정치적 상상력을 키우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터뷰와 다른 민족지학적 공동체 연구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업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료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소재 NGO 코리아 퓨처가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정부기관보다 시민사회를 더 신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탈북민들이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NGO가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남북 교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남북 평화를 더욱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 토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사 아카이브, 박물관, 미술 전시와 같은 시민사회 활동은 치유적 참여, 목적의식, 북한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들에게 돌려주기 방식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는 남한 사회와 북한 관찰자들에게 북한과 그 동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창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교 사례를 보았을 때 이러한 참여적 기제가 없을 경우 평화협정이 엘리트 주도로만 남아 취약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폭력과 억압의 결과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시민사회는 이들이 잊히지 않게 하고 화해가 정치적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정에도 뿌리내리도록 보장합니다. UN 서울 인권사무소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남북 평화의 핵심 토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참여가 평화를 지속하고 근본적이며 이는 평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미래를 위한 북한 디아스포라 목소리를 기록하는 현재의 작업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피해와 불의를 포용적이고 참여적으로 다루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어떻게 고려해야 될지, 여러 가지 지속되는 갈등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두고 깊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뿌리 깊은 이념적 분열을 극복하고 더 포용적인 평화 비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남북 교류는 오랫동안 진보 보수의 양극화의 입장에 규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적대적 구조는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토론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적대적 토론을 필요로 한다라고 상기시킵니다. 적대적 토론이라는 것에 대한 영어는 에그노니스틱 다이얼로그인데요. 제가 여기에 대한 한국말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가치를 둘러싼 공개적 논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정치적 공동체를 회복력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적대적 토론은 갈등과 이견이 다원 사회에서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린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토론을 할 것입니다. 상대를 패배시켜야 될 적으로 보는 대신에 함께 공유할 미래를 협의해야 할 정당한 경쟁자로 간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갈등을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을 민주적 에너지의 원천으로 바꾸어서 평화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샌달 교수님도 같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대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유의 위치에 있습니다. 불편한 질문들을 토론하게 함으로써 남북 공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민들이 숙지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정책성을 담론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북 모두의 공식 내러티브는 오랫동안 상대를 적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북한 탈북자들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 남한에서 좀 열위에 찬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재 정권의 피해자들 역시 수십 년간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어 왔고요. 그 결과 오늘까지도 세대를 넘게 깊이 이와 같은 소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교 연구는 이러한 위기가 사회적 화해를 훼손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공에서 특히 여러 가지 차별 정책에서 보듯이 우리는 여러 가지 이것의 부작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직접 시작할 수 있는 것, 대학들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런 적대적인 담론, 건설적인 담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비판적 연민을 주제로 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여전히 배우는 과정에 있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담론의 열정이 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우리는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그리고 타인을 향한 연민을 가지고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서울의 한 북한 인권 NGO가 남한 학생들과 탈북 학생들을 함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을 이렇게 유럽으로 데려가서 구소련 국가들 특히 데려가서 그곳에서 과거를 극복한 방식을 목격하고 역사적 기억을 토론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질문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내재된 편견과 두려움을 깨뜨리고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남한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정치적으로 열려 있더라도 북한은 과거보다 남북 관계 개선에 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역할은 더욱더 절실합니다. 이는 남북 교류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기회가 찾아왔을 때 지속 가능한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이미 갖추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개입은 수년 후에야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 평화가 단순한 외교적 합의에 머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보여드리니까요. 스크린샷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재촉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채널은 3번으로 다 이미 맞추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영하 선생님 다음 이어서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영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세션이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의 시민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 그리고 이제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좀 모색해보는 세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표를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시민사회가
했던 활동과 제안들을 좀 공유드리고 평화구축에서의 시민사회가 어떤 활동에 좀 더 집중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시민사회는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민간 교류나 자자틀을 통한 대화를 통해서 남북 신뢰 구축과 평화 구축의 중요한 행위자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9년 이후에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그리고 북한의 이제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북러 군사협력 강화 등으로 대내적 환경이 급변하고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군사총돌 우려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공언한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에 접경 지역의 긴장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군사 한라인이나 접경 지역의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실사격 훈련 등은 지속되어 있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리고 2023년 4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와 군사 한라인 차단 후에 남한의 어떠한 연락 시도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행위가 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월 19일 그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 맞아가지고 오늘 발표한 그 기념사에서도 흡수통일 적대행위 의사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주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한반도 핵전쟁을 염두에 둔 한미 핵 재래식 통합 연습인 아이언 메이스라는 훈련도 지금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이제 한반도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 바로 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위인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8월 25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과 만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사회도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보고 있긴 한데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 신뢰 구축의 방안을 모색하고 대화 재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달라진 국제 정세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접근법이나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남북 평화 공존과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지난 5월에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 과제를 제안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제안했던 과제가 남북 무력 충돌 방지와 적대 관계 해소, 한반도 동북아 핵위협 해소와 평화 정착, 한반도 평화와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통일부 역할 조정 및 부처 명칭 변경, 남북 고려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5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혔던 흡수통일 배제나 남북 평화 공존이 선언적인 조치를 넘어서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나 정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부는 흡수통일 배제나 남북 평화 공존 협력을 국가 통일 정책으로 제시하고 국회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남북관계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이면서 국제법사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현재 남북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 공존과 교류 협력, 시민 참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남북 관계 기본 성격과 발전 방향을 제정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남북 관계 기본법으로 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법에는 서로에 대한 침략과 적대행위 배제, 남과 북의 상호 존중, 평화 공존과 교류 협력,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시민 참여, 남남 갈등 해소 노력 등을 정부의 책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 평화와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이나 핵문제 해법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고 12.3 내란과 탄핵을 거치면서 이념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남 갈등 극복과 평화공존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안정적인 대화 공간을 마련해서 사회적 합의의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사회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시민 수기를 통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미래상에 관한 협약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평화 통일에 관한 갈등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수기 모형이나 콘텐츠, 초정파 민간 추진 기구가 형성되었고 이 6년 동안의 기간 동안 1만 명의 시민들이 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정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 종교단체, 학생, 청년 등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한반도 평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하거나 아니면 남북관계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이러한 시민참여 대화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보와 이념 중심의 기존 통일 교육에서 남과 북의 평화 공존, 갈등의 평화적 해결, 차이와 다양성 존중 등을 강조하는 평화 통일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법이나 정책 등은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은 사실은 교류협력이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긴 하지만 남북관계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 군사적 상황이나 정권에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 등 그 민간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과 안정성, 지속성 보장을 위해서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남북 인도 협력에 관한 법안 제정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지난 4월에 평화활동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12.3 내란을 경험하면서 향후 평화운동이 어디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했던 이야기를 좀 공유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실 12.3 내란에서 저희가 분단 상황의 분단 상황 그리고 이제 정권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분단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 그 국지전까지 일으키려고 했던 시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내에. 근데 이제 참여자들이 이제 그 워크숍에서 나눴던 이야기는 분단이나 남북관계 문제가 개인의 지금 구체적인 일상이나 경험으로 연결짓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평화의제 같은 경우에 국제 정세에 너무 큰 영향을 받고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는 특성이 있어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분단 체제가 70년 넘게 지속되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고 계엄 상황에서도 분단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이 문제를 시민들이 주도해서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기력함을 추동할 수 있어서 과도한 정세 분석은 지양하고 시민들의 일상 문제랑 평화를 연결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줬고,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 저하와 교류 협력을 신뢰 저하로 인해서 교류 협력을 강조하는 기존의 평화통일 운동 방식은 설득력이 떨어져서 이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향후 평화운동의 과제로는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자율과 공존에 관한 운동, 사회통합, 다름에 대한 인정과 이해, 대화와 합의 마련, 평화운동의 지평 확대, 정치적 양극화와 혐오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 감수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양극화된 사회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통합을 만들어나는 것을 평화운동의 과제로 꼽았고요. 의견이 달라도 서로 적대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안정적인 대화 공간을 마련해서 사회적 합의의 토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시민 사회가 뭔가, 그 다음에 시민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봤는데요. 시민 사회가 그동안 정부가 하는 것을 비판하거나 또는 만약 정부의 방향이 오르면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보조에 협력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때로는 정부와 경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부가 아니라 훨씬 더 폭넓은, 다시 말하면 국경을 넘는 지구촌 맥락에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시민사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세 분 발제를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9.19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쩌면 2018년에 이루어진 남북 간의 9.19 합의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은 20년 전이죠. 2005년에 있었던 육자회담에서 만들어진 9.19 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개의 9.19가 있는 거죠. 2005년의 9.19는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안보 문제를 다자간에서 합의했던 거의 유일한 합의인데, 아쉽게도 두 가지 9.19는 다 합의만 했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의한 것을 어떻게 지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한테 또 하나의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이 세 분 발제를 조금 더 굉장히 풍부한 발제를 하셨는데, 사회자가 감히 언급함으로써 이 풍부함을 왜곡하거나 좀 축소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강조점을 좀 말씀드리라고 제가 한 2, 3분 정도 간단하게 제 방식으로 요약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시간과 장소 혹은 공간, 그 다음에 주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대에서 살고 있는가에 관한 것, 예컨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한 여러 해 전에는 핵무기가 가공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이 둠스클럭이라고 하는 위기의 시대에 가고 있지만, 아까 이대훈 선생님 발제에서 보면 단순히 핵무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러우 전쟁에서 보신 것처럼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복합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의 위기 상황이 훨씬 더 복합적이고 훨씬 더 빠르게 위기로 치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외부적 위기 상황이 우리의 내면에도 영향을 미쳐서 구구가 발동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대에 살고 있다는 점 하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사라 선생님의 시간대는 현재와 과거가 또는 미래가 같이 뒤엉킨, 그런데 그 속에서 과거의 상처들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치유할 수 있기 위해서 공동의 미래를 기억할 수 있고,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미래 파트너십 또는 공동의 정체성. 그래서 아까 기억의 문제, 치유의 문제, 이런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인권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휴먼 라이트가 아니라
휴먼 디그니티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아이덴티티하고 맞물려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미래의 힘, 미래의 공동의 힘으로 과거를 치유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영하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에도 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실제로 가능했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 저는 이게 새로운 시간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9.19 그 2005년의 육자회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이제 이대훈 선생님께서 그 뭐 두 국가론이 됐던 뭐가 됐던 한반도만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없는 한반도의 뭐 운명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 자체가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보면 동북아하고 같이 맞물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 문제를 한반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장소성, 공간에 관한 문제가 오늘 나왔는데, 사실 저는 여기 100% 찬성하면서 조금 회의적인 것은, 제가 지난 한 30년 동안 동북아 평화 이런 여러 가지 했지만 동북아끼리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동남아로 확대해서 이거를 아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오지 않으면, 동북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육자회담에서 약자들은 다 빠지잖아요. 몽골, 타이완 다 빠지고 육자, 강자, 남북 빼고 나면 다 핵 보유국의 그 강자들인데, 물론 이제 일본은 헌법 구조가 있지만 좀 다른 의미의, 그래서 그 공간의 구조,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문제 제기를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거를 동북아뿐만 아니라 넘어서 트랜스내셔널 또는 트랜스로컬 또는 크로스 보더라고 하는 조금 더 시민사회의 창의력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시민사회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은 누구인가, 우리 시민사회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마치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민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남북 문제보다 남남 갈등이 더 심각하고, 우리가 그런 남남 갈등은 지난 그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고, 윤석열 탄핵 때도 탄핵이 끝이 아니라 탄핵에 남긴 후유증과 상처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한테는 어렵죠. 거기에 더해서 사라 선생님 말씀하셨던 탈북자들 또는 그 다문화 가정들 또는 이주 노동자들, 뭐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조지아에서 그런 일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사회적인 위계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주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 가운데서 이제 아까 사라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영어로는 두 단어를 다 쓰셨는데, accountability가 됐던 responsibility가 됐던 시민사회가 책임성을 갖고 있는, 국가만 책임이 있어서 우리가 국가한테 요구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어떠한 책임성을 갖고, 그 책임성을 남한 사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들이 공유하고, 그래서 공동의 파트너십과 미래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일종의 future commons라고 할까요? 미래에 대한 커먼스를 우리가 자꾸 생산을 해는, 그게 이제 사실은 미래에 대한 평화적 서사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서사를 공유하면 길이 보이는 거죠. 비전이 보이니까.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에서 갈 수 있는 길이를 보이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 분의 발제를 사회자가 임의로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 분의 발제는 굉장히 중요한 발제고,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와 그다음에 우리의 지역적 범죄를 어떻게,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를 다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 존엄, 기억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위기의 문제를 잘 진단해 주셔서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발제들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질문도 좀 준비를 했지만, 일단 플로어에서 의견과 질문을 주시고 제가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분이 좀 답변하실 시간을 한 5분 정도 갖는 것으로 남은 10분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침묵도 좋습니다. 생각할 시간이니까. 혹시 세 분들 사이에서도 좀 질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의견 나누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까 이대훈 선생님이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생각하시다고 제가 지금 떠드는, 언제든 손 드시면 제가 말 중단하겠습니다.
예, 저는 연구도 하고 참여연대 후원도 하는 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좋은 말씀들 너무 감사하고요. 늘 이 뭔가 벽에 부딪히는 것이 우리 시민 사회는 그나마 내란 극복도 하고 이런 논의도 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이라는 중요한 시민에게 우리가 닿지 못한다 하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손 선생님 얘기하신 탈북민은 어떠냐? 탈북민은 북한 내부에 있을 때는 우리한테 목소리가 닿지 못하고 북한을 탈출해도 일반적인 시민사회와 좀 유리되는 일이 너무 많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저는 북한 주민을 무슨 조사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컨셉추얼 해가지고 북한 주민이 어떤 것을 원할 것 같다. 이게 더 현실 조사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다. 그런 궁여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근본적인 그 대상, 그 파트너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분이시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한 두 분 정도 더 의견 또는 질문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나온 거 세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질문? 예. 아까 이대현 선생님이 그 유엔 사무총장의 그 군축 보고서 최근 발간한 군축 보고서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평화운동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군축 캠페인을 진행해왔고 군사비 대신에 사회에 가장 필요한 곳에 쓰자라는 이야기를 되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군비를 증강하고 있고 핵 군비 경쟁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내년 이제 국방 예산을 8.2% 증액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사실 평화운동에 있어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에 직면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핵 확장 억제나 아니면 핵무기를 계속해서 핵탄두를 늘리는 것 그리고 군비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이 결국에 이제 더 큰 위험이 도래할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더 설득하면서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이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평화운동의 그 군축 필요성에 대해서 확대하려면 어떠한 노력들을 좀 더 기울여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같이 뭐 정책 워크숍이라도 하자는 제안으로 들립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한두 분 더 좀 질문 말씀 주십시오. 혹시 마이크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셔야 됩니다. 예. 저는 실제 통일 여성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요. 사라 교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시민 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이제 좀 하대하는 그런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통일 후에 빚어질 갈등의 요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남한 사회에 잘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요약해서 향후 평화운동의 과제를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이게 이제 국가에서 민간 단체가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해요. 행정, 재정 지원적이 필요한데 오히려 저희 통일단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통일부가 정말 통일을 원하나? 이렇게 하는 우리가 단체에서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요즘에 간편화할 수 있는데 옛날 구답습해갖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행정의 이제 뭐 과정의 간소화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단체에서 활동한 걸 평가를 해갖고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시민사회의 역할들이 좀 더 평화 구축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제 질의는 요 정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미나가 다 녹화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통일부가 나중에 이걸 잘 팔로우업해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문이 지금 그 북한 시민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래서 탈북민에 의해서밖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질문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군비 증강을 굉장히 강권하는 사회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 그다음에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요 세 가지 질문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겸해서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죄송합니다만 한 분당 한 1분 30초 정도씩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먼저 최근에 들리시죠? 저기 피스모모에서 유엔의 치명적 자동 무기 금지 조약을 위한 회의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놀랍게도 정부는 바뀌었지만 이재명 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거기에 참석한 분은 가급적 AI 무기, 그러니까 로봇 무기, 드론 전쟁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아무 규제도 하지 말자는 취지로 계속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는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군비 증강의 4대 원인 중에 하나로 군사 기술의 급속도의 발전과 이에 대한 규제의 부재, 국제사회가 준비 안 돼 있는 이 공백을 통해서 통제되지 않는 군비 경쟁, 무한 군비 경쟁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 4대 축 중에 하나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 선도하고 있고 아무런 규제나 심각한 논의가 없는 상태라는 점이고 민주정부건 아니건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고, 이런 점에 평화운동이 큰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핵무장, 핵전쟁 위기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추세는 지금 트럼프와의 여러 가지 옥신각신 속에서 국내에 한국 자체 핵무장론자들이 너무 빨리, 너무 급속도로, 너무 노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국제조사기관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은 이미 잠재적 핵무장 국가예요. 잠재적 핵무장 국가는 언제 어디서든지 결정만 내리면은 핵무기를 다수로 구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들 잠재적 핵무장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종이 한 장 차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국내 여론과 정치권의 이 자각을 통해서 이게 핵무장으로 갈 것인가 아닌가가 되는데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부와 군사력과 인프라 때문에 핵무장 물꼬가 터지게 되면은 아마도 그 사건, 한국의 핵무장이 제 예상으로는 지구의 파멸의 시작점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말로 비상벨을 울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존경하는 구테레스 사무총장, 언제 잘릴지 모르는 사무총장의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상기하면서 평화운동이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상호 강화되는 충격이라는 뜻인데요. 영어 투박하게 번역한 건데요. Mutually Reinforced Impac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컴플렉스하게 상호 연관된 위기의 동시다발 위기 상황 속에서 군비 경쟁과 같은 임팩트는 Mutually Reinforced, 다른 불평등과 부정의 문제를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그러한 임팩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1 어젠다로 삼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비판적 안보론의 방법론을 갖고 들어오게 되면 안보 문제를 변형시키고 해체시키는 1번은 위협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정동영 장관께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데 대화만 하실 겁니까? 이런 황당한 질문을 받으시고 어떻게 저는 사실 굉장히 흥분의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대한민국 국방비가 66조입니다. 근데 북한의 1년 예산 국가 예산이 40조 정도 됩니다. 북한에게는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위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존재 자체가 위협이다. 자, 이것은 위협은 항상 상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북한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위협이 된다는 거의 첫 번째 공식 언술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협은 상호적이고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시각에서만 위협의 실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의 허구성을 해체시키고 위협론을 재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지금의 군비 증강을 중심으로 하는 연쇄적인 파국을 평화운동이 막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한 2분만 더 진행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1분씩 좀 부탁드립니다. 사라 선생님. 예. Just very quickly,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질문에 대해서 모든 답변 드릴 수 없겠지만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리면 탈북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남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디아스포라 관련해서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영국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도 많이 있고요. 이와 같은 다양한 탈북자들이 남한을 나와서 수년에 걸쳐서 다른 국가로 넘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압박이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이상적인 한국 시민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라고 느꼈고 또 북한 출신으로서 많이 이렇게 소외됐다 그리고 복잡한 정체성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한 연구자들이 발표한 다양한 연구를 북한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거주하던 북한에 거주하던 해외에 거주하던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은 굉장히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고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국제사회가 지켜왔던 국제 질서나 국제법 등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기도 한데요. 사실 가자에서 6만 5천 명이 그렇게 집단학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각 국가들의 이익에 따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기도 한데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어쨌든 저는 저희 평화운동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이고 지금 무엇보다 한반도에서는 그리고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동북아에서는 신뢰 구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신뢰, 대외 간의 신뢰 그리고 남한 사회 내에서 분열과 갈등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는데 이걸 어떻게 통합하고 그 안에서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통역해 주신 통역사님들, 그다음에 끝까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 플로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굉장히 풍성한 내용을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재촉하게 돼서 죄송한 또 우리 발제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